네, 대선을 35일 앞둔 오늘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었는데요.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주요 후보 4명의 첫 번째 사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안개 속 대선 전국이 이번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이 밥상 민심은 어땠는지 또 뭐 민심의 변화는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를 보면 이 명절 민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굳이 뭐 아전인수라고 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그럼 네.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후보가 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 건데. 네. 근데 설 연휴 동안 뭔가 이렇게 좀 추세가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저는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네. 말하면 설 연휴 전에 특히 연말 연초에 윤 후보가 대단히 어려웠잖아요.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되면서 오히려 이 후보보다 이제 윤 후보가 좀 앞서갔었는데 네. 그 추세가 조금 오히려 이 후보가 조금 따라잡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긴 해요. 다시 말하면 어느 후보도 승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연휴가 끝나면 미세한 차이라 하더라도 추세상에 있어서 어느 후보 쪽으로 좀 기우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연휴 기간 동안 4개나 5개 정도의 여론조사가 쭉 나왔었어요. 근데 대체로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가 좀 앞선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아주 그 박빙이거든요. 오차범위 내고. 그래서 이거는 연휴가 끝났습니다만 다시 내일 또 사자 토론이 있겠는데 어느 한 후보에게 기울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네. 네. 뭐 사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산이 됐죠. 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 적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이 토론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 무산이 그러니까 민심에 끼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조금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대법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양자 토론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형식을 바꿔가지고 일단은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히려 저는 두 후보가 다 진 거라고 봅니다. 네. 두 후보는 전부 다 법조인 출신 아닌가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몇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예를 들어서 TV 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을 앞두고 할 경우에 이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네. 일반 국민들은 두 후보만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약속을 지켜야죠. 누구 잘못을 넘어서서 뭐 상대방 뭐 비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토론 하나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나요?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단순하게 토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넘어서서 네. 굉장히 국민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토론 무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양강 후보의 어떤 토론은 무산이 됐지만 뭐 이재명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간의 첫 양자 토론인데요. 뭐 오늘 토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야말로 고품격 토론이에요. 그 사회자가 계속 고품격 토론이라는 말을 하던데 네. 고품격 토론이고 아주 정책적인 거 거의 99.9% 정책 토론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리고 양 후보가 이재명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쟁점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네. 그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며칠 전에 제기했던 정치 혁신 이슈가 있었어요. 4선 이상 금지시킨다. 그것도 네. 동일 지역구예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는 된다는 해석인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김동연 후보가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선 의원들은 이제부터 초선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꼼수 아니야 이런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별로 전 쟁점화된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약간씩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거의 제가 뭐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거의 두 후보의 연대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의 뭐 덕담도 뭐 정책이 같은 것도 있고 다 하는데 거의 같다고 봤어요 저는. 네. 특별하게 이렇게 저 후보가 다르구나 이 점이 그렇게 각이 서거나 그랬던 거 별로 못 느꼈어요. 약간의 차이도 느꼈습니다만 소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 측과 또 이제 이 김동연 후보와 또 양자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기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품격 토론이고 정책 토론인 건 좋은데 그래도 토론이니까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강의 어떤 그 적대적인 그런 대결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거를 좀 오히려 파고들었으면은 전 김동연 후보의 전 존재감이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정책 토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선 토론회인데 너무 그 정치적인 연대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소감입니다. 네. 네. 이제 뭐 제가 교수님께도 한번 오늘 토론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관련된 언급이 나와서 말인데요. 뭐 실제로 오늘 양자 토론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뭐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그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두 후보가 토론했다는 것 그 자체가 나름대로 연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서로의 협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뭐 꼭 대통령 선거 전에 연대만이 아니라 네. 뭐 완주를 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것을 연대로 본다면은 뭐 오늘 상당한 부분 속에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러한 그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실은 이번에 엄밀하게 따지면 김동연 후보의 실패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무슨 한판 승부라고 크게 나왔던데 한판 승부가 정말 일어났나요? 이렇게 종이한 기회를 잡았으면은 정말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의 다음을 보이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진땀을 뺐다고 할 정도가 나와야죠.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데 뭐 정책 토론했다고 그냥 무조건 고품격 토론이 되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허무하게 제가 볼 때는 써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아쉬운 점은 있고요. 네. 여하튼 뭐 정치란 거는 항상 뭐 영원한 적도 또 영원한 악원도 없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했었어야죠. 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잔상 효과가 거의 없다. 토론은 끝나고 나서 많은 유권자나 시청자들 그걸 보고 나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기억에 남았을까 한번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보니까 언뜻 지난번 그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너무 두 후보가 너무 이렇게 공식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서로 뭐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했다라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정책이라는 게 사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정책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정책적인 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이 대선에 쟁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쟁점을 회피하는 건 그건 유권자들의 도리가 아니에요. 시청자나 뭐 시청자가 아니죠. 이건 이제 라디오였으니까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오늘 토론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고 저 느껴지는데 그 네. 선제 타격론하고 그리고 특히 사드 추가 배치 외교 안보 관련 그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내일 이제 사자 토론회에서 윤 후보하고 이제 쟁점화 시키겠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도 뭔가 그런 정치적인 그 쟁점화 시키는 게 필요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그 무슨 저기 그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입장 없이 토론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정책 토론은 얼마든지 바람직한데 누구보다도 저도 정책 토론이 좋다고 얘기하고 네거티브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네거티브가 없는 것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혹을 검증하고는 다른 거다. 검증하는 거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양자 토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연대를 하는 것도 뭐 일종의 연대의 한 방식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책임 총리제를 가지고 나와서 뭐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연립정부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임 총리제 말 안 한 사람이 있나요? 다 책임 총리 다 얘기했어요. 네. 실제로 되고 나서 얼마만큼 정말 총리에게 권한과 모든 책임을 주느냐라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이제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끝까지 가져가서 특히 2월 13, 14일 날이 이제 등록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15일이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한다면. 네. 근데 막상 정말 후보 등록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최소한도 홍보물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은 뭐 100억 이상이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사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그래도 완주를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든 아니면은 뭐 일정한 부분 뭐 득표를 하든 이 부분 속에서 완주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러브콜을 받으면은 그때는 뭐 정말 책임 총리든 아니면 다른 직책을 받든 뭐 아니면 연대를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전초전으로 오늘 먼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양자 토론을 했다는 거는 민주당 쪽과 굉장히 연대를 의식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네. 나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울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경기도지사로 나갈 수도 있고 충북도지사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나름대로 미래 구상과 연관을 두고 토론을 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공세보다는 뭐 그냥 차분하게 뭐 곰푹적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큰 쟁점 없이 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은 2월 13, 14일 날 과연 후보 등록을 할지 한번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내일은 이제 20대 대선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양쪽 모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떤 전략들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그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책이나 공약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정책과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보다도 공약 쪽에서 좀 강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정책에서 상당히 정교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아마 그런 쪽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경쟁력이 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 윤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양자 토론이 무산된 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대장동 의혹, 대장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 국민의힘이 느끼는 또 국민들이 느끼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좀 궁금하다.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집요하게 파고들 텐데 이게 이제 사자 토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지금 이 단일화 이 변수를 어떻게든 불씨 살려야 되는 이 상황이고 또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대로 이 진보 이슈 노동 의제들을 뭔가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양자 토론보다 사자 토론이 되면 상당히 각 후보들의 여러 가지 정책 공약 의혹도 의혹입니다만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사자 간에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A와 B가 연대했다가 토론의 자리에서 말이죠. 또 다른 주제에 가서는 또 C와 D가 연대하는 이런 이제 상당히 합정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토론이 상당히 치열하게 뭐 다대다 구도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 쪽에 많은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뭐 이어서 윤 후보가 이제 또 어떤 토론 전략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이 상당히 쏠리는데요. 이번이 사실 윤석열 후보의 토론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토론인데 물론 주제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이 후보의 어떤 도덕성 추궁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토론에 임하는 윤 후보 어떤 전략들을 들고 나올 것으로 몇 예상하십니까? 가지
아주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는 왜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가? 그 말은 뭐냐면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되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실패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K 방역마저도 지금 위험하다.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도 도발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면은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소화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내세우는 메시지. 그러면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이 실패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논리들 중에서도 그런 허구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두 후보들 모두 다 유력 두 후보 모두 다 뭐 공급을 늘리겠고 규제를 풀고 그 세제를 조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뭐 200만 하냐 300만 하냐 이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교 안보하고 일자리 성장 그리고 자유주제에서 아마 치열하게 나름대로 왜 윤석열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요. 뭐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후보 모두 뭐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 단일화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일화는 여전히 저는 선거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차이가 별로 의미 있는 지지율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네. 어차피 벌써 다른 대선 같으면 대선 D-40일, 50일 때는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노무현 후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지금 설 연휴 기간 중에 그래도 뭔가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뭐 이번 특히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정체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지율이 다시 이제 윤 후보 쪽에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돼서 별 문제 없다라고 별 관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막판이 되면 정말 이재명 후보가 뭐 수만 표 차이로 지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막판에 안 후보와 윤 후보와의 단일화는 모르죠. 정치가 생물이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연대 내지 단일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기려면은 단일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꺼지면 이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전 단일화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뭐 크다 이렇게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3일, 14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로 실제로 단일화를 앞둔 첫 번째 고비로 보이긴 하는데 현실적인 정말 최종 데드라인은 좀 언제라고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실제로 보면 언제 그걸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각자 등록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투표용지에 이름이 딱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해야지만이 일반 유권자들도 혼돈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12, 13, 14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론의 민심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나오냐.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 부분이 결국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만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다자대결 구도에서 100%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지금 뭐 저는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하고 싶지만 지지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저는 샤이 이재명 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막 이렇게 앞서고 뒤서고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은 다자대결 구도가 갔을 때에 정말 야권 후보들이 정권을 교체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일주일 아니 열흘 사이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민심의 지각 변동이 있을지가 향후 결국은 중요한 그 후보 단일화의 모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측에게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설전 토론은 이 양측의 신경전 속에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추진을 하려는 배경, 다시 하겠다고 말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무튼 대장동 이 사건을 윤 후보가 좀 집요하게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이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자 토론이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양자 토론도 좋고 사자 토론도 다 좋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양자 토론은 지상파 방송은 안 된다고 이미 법원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방송의 영향력이라든지 또 후보들이 알릴 권리, 또 시청자나 유권자들은 알 권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통한 다시 말하면 공중파를 통한 그 양자 토론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라디오 방송이었잖아요. TV는 아니었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 유튜브 통해서 봤어요. 네. 보면서 듣고 그랬는데 오늘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 전 그래서 양쪽이 뭐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무산됐잖아요. 내 탓 공방하면서 그거야 뭐 정치적으로 다 자신들의 전략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양대 정당을 탓할 것도 없고 이제는 이미 대선 뭐 이제 30일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뭐 법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면 적어도 한번 해야죠. 사자 토론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사자 토론이 가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적어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두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치열한 상태에서 한 번은 해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느 한쪽이 이제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간에 안 하는 쪽으로 인식되면은 그 자체가 지지율이나 득표의 간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그리고 제1야당의 어떤 후보들이 벌이는 양자 토론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네, 저는 제가 필요성이 이해를 있다고 봅니다. 예.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양자 토론을 재추진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철회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자료를 갖고 들어가야지 토론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산됐다고 한다면 재추진하는 방향 쪽에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 안 갖고 들어갈게 자유 토론을 하자. 그래야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교수님 말씀은 양자 토론 그걸 떠나서 네.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합의를 봐야 해결이 된다 이런. 아니,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부분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모든 게 다 거의 다 수 후보들 간의 양자 토론,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에는 거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까지까지 갔다가 네. 막판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니까 네. 이게 대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했었던 거를 철회하거나 이 부분이 없는 이상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재추진을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효성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간이 적다고 한다면 토론 횟수를 늘리든지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난 2017년도에 4월 15일 날 공식적인 후보 등록했는데 4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총 6번의 TV 토론이 있었어요.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거고 네. 3번은 방송사에서 한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방송사에서 하는 거 중에서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사자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난 것이지 왜 꼭 양자 토론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법에서 판단한 것에 대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자 토론의 횟수를 과연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공식적인 거는 3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포함해서 이제 4번이고 얼마까지 더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형식도 좀 바꿔서 좀 후보자만이 아니라 미국처럼 타운홀 미팅식으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새롭게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지율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발표된 지지율을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사자 토론이 지금의 추세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토론이 변수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음을 확고히 정한 유권자들은 어지간한 그야말로 폭발력 있는 정말 파괴력 있는 이슈가 나오거나 네. 정말 치명적인 말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그 여론조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네. 아직도 이 박빙의 이 선거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의 구도가 벌써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추세가 잡히면 토론이 별로 영향을 못 줄 거예요. 승패에는. 뭐 약간 지지율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전 토론에서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정책이나 공약도 많고 양쪽 후보의 뭐 부인에 관련된 것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얘기할 시간이. 그러나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판단한 유권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냐는 역시 토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때 대선보다도 이번 대선 토론에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연휴 동안 떠오른 이슈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죠.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의전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란이 되자 이제 김혜경 씨가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하고 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 씨가 있는데 이 김혜경 씨에게 이제 그러니까 의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 배 씨가 이재명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이제 이 후보 지지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일 큰 거는 실은 뭐 배 씨가 아무리 자기가 잘 보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네. 그럼 배 씨로 하여금 김혜경 씨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 합법적인가요? 그분은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인 신분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김혜경 씨를 도와줬느냐라는 거, 그건 누가 지시를 한 거죠? 그거 제가 스스로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그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시의 주체가 누구냐? 만약에 그게 이재명 후보가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름대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를 넘어서서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 규정에 있는 행동 강령을 넘어서서 하게끔 하는 일이 벌어지게끔 된 배경에 누가 과연 관련돼 있느냐라는 거는 상당히 후보 개인에게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뭐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체나 조금 하락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다시 뭐 상승세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 뭐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 후보나 이 후보나 지금 이대로 가서는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워요. 양쪽 네. 다. 그러니까 뭔가 유권자들이 야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시간은 너무 없습니다만 대선을 관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로지른 뭔가 이슈를 제기하는 쪽이 대단히 유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4선 연임 금지라든지 8.6 용태론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만약 이어진다면 86세대 의원들이 뭐 정계 은퇴라든지 불출마 선을 3명 내지 4명만 더 나온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느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면에서 조금 민주당에 비해서 절박함이 덜해 보여요. 선거는 제가 과거에 쭉 선거들을 보면요, 되게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그 유권자들이 아 저쪽이 절박하구나 라고 느껴진 쪽이 상당히 유리해요. 네.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은 조금 자만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민주당은 좀 절박감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박빙이니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네. 누가 좀 앞서간다 누가 하락했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거는. 따라서 국민의힘 지금 질문의 내용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뭐 상세를 마련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절박감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여기서 그건 이러이러한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네. 그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지만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을 윤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등판설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녹취록이 퍼지면서 그게 뭐 비공식적인 등판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김 씨가 선거 전에 공식적으로 등판을 한다면 윤 후보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인이 등판하냐 하지 않냐가 쟁점이 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체는 후보입니다. 네. 후보가 지금 후보자 부인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김혜경 씨 나왔고 김건희 씨 나왔지만은 네. 지금 두 가지가 부족해요.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래가 없다.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국가적 이슈가 없어요. 전부 다 굉장히 미세한 공약만 내세우다 보니까 대표 공약이 뭐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후보들에게. 네. 자, 이런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배우자가 등판하느냐 안 하냐, 뭐 이 황제 의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은 후보로 시작해서 후보로 끝나는 겁니다. 후보가 정말 어떠한 나라를 어떻게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를 좀 더 이번 티본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뭐 설맞이 인사차 뭐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야가 실제로 김종인 전 위원장 모시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부분도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위원장이었잖아요. 총괄선대 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뭐 민주당하고 그 캠프나 선대위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르죠. 우리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니까 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낮은데, 아무튼 상대방 후보에게 이익을 주는, 이건 좀 막으려 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킹메이커다. 저 사람이 가는 곳은 이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의식해서 양쪽 정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저는 이제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당으로 간다면은 그건 정말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설명을 할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건 결정적 변수가 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대선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 네.